공동주택 관리 실무 강좌 이렇게 돼 있고, 이 실무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허그의 하자 이행 제도를 잘 이해해서, 하자 이행 제도를 잘 이해해서 그걸 통해서 보증금을 받아서 입주자들의 그 하자에 관련되는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죠. 두 번째로는 이런 절차를 잘 암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 30분 정도 허그와 그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교재 안에는 허그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뒤에 만화 이렇게 나와요. 만화로 이렇게 카툰으로 이렇게 쉽게 설명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목차가 나오고 제1장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 30분 설명을 드리는데, 교재 중요한 내용이 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교재보다는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장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사에 대한 소개입니다.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약칭이고요. 원래는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먼저 만들어졌다가 93년도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되죠. 이 대한주택보증회사로 전환돼서 주택 관련해서 보증, 분양보증, 하자보증 이런 보증서를 발급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죠. 2014년도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2015년도에 허그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이 설립 목적을 보면 허그의 설립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 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보증 업무를 하는, 보증 업무 중요하죠. 보증 업무, 정책 사업 이런 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삶에 또 질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그런 설립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면 많은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계약자 보호.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할 때 과연 이 그 사업주체가 이 공사를 끝까지 잘 진행해서 입주자가 입주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중간에 예를 들어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해서 이거 입주를 못하게 되는 어떤 사업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보증하는 걸 분양보증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 허그의 보증 업무 중에 가장 큰 부분에 해당해요.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한 분양보증, 임대주택 임차인을 위한 임대보증, 이런 각종 또 하자보수를 위한 하자보증, 이와 같은 서민 보호를 위한 보증 업무가 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보증 업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주택건설 자금 조달을 위한 주택사업자 지원을 위한 보증 업무, 기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이제 주주 현황이 있는데, 주주 현황을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냐 라는 걸 알게 되면 이 허그에서 나오는 돈이 어떤 돈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원형 다이아그램이 있죠. 정부가 67%를 가지고 있다. 자본금에. 그 외에는 금융기관 뭐 이렇게 돼 있죠. 실질적으로 허그에서 받는 보증금은 정부의 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건 국민의 세금이에요,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돼 있다고 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쓰는 데에 있어서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라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국가의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6년, 17년도의 보증 현황들을 보면 뭐 이렇게 분양보증이 월등하죠. 분양보증이. 실질적으로 분양보증이 가장 많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F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런 보증들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자보증은 그렇게 큰 포션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허그를 접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 하자보증 관련이죠. 하자보증. 그래서 주요 보증 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중복되는데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이런 보증들이 쭉 나와 있고, 시간 관계상 여러분 교재에 의해서 이거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하자보증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죠. 하자보증에 있어서
보증 이행 흐름도 또는 보증 이행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절차. 그냥 보증금을 주세요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다. 자, 하자 보증을 이행을 청구했다. 그러니까 하자 보수 보증금을 주세요라고 청구했다는 거는 보증 사고가 났다는 거죠. 보증 사고가 났다는 거는 더 이상 사업 주체가 하자 보수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선가 하자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 주체가 연락도 안 되고 하자 보수를 안 해주면 이제 보험금을 달라고 하겠죠. 그걸 우리가 보증 사고가 났다고 하고, 보증 사고가 나면 하자 보수 이행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하자 보수를 이행 청구하게 되면 허그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되는 주채무자, 사업 주체 또는 보험으로 따지자면 그 명칭을 주채무자라고 하죠. 주채무자에게 하자 보수를 이행해라 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이행채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채고는 뭐냐면 채후로 통보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채후로 통보해야 그걸 이행 안 했을 때 나중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채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행채고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하자 보증을 청구하는 보증채권자. 보증채권자는 보험에 있어서 그 보험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보증채권자죠. 아파트로 치자면 입주자 대표회의. 보증채권자예요. 보증채권자에게 이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보험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요.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이행채고는 이행 청구 접수 시 지체 없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하자보수를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하자보수 해라. 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이행채고를 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이걸 안 하게 돼서 안 하고 다음에 하자 보증금을 지급하고 주채무자에게 나중에 구상을 하게 될 경우에 채고를 안 하게 되면 절차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민법적으로 채고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30일 기간이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어떤 정당성을 위해서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일 정도 기간을 정해서 채고를 하고 다음에 이행 절차를 안내하고, 주채무자가 채고 기간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절차는 용역기간 선정 및 현장조사 예고예요. 여러분이 하자보수 이행 청구를 할 때 하자보수 조사 내용이라든지 그런 금액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게 맞느냐 확인하는 절차를 하는데, 제3의 용역기관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죠. 그걸 하는데 그걸 이제 용역기간 선정 및 현장조사 예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업체 중에서 입찰을 하기인데 2주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 입찰을 통해서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그 용역기관에게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조사 결과를 통보하게 합니다. 그런데 입찰할 때 이미 현장조사 일자를 정해서 입찰을 해요. 왜냐하면 입찰하고 현장조사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이게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할 때 이 현장의 현장조사는 언제 해야 된다. 그리고 보고서는 언제 제출해야 됩니다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입찰을 해요. 굉장히 좀 촉박하죠.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은 내가 이 날짜에 조사를 할 수 있나? 조사가 가능하면 입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짜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나? 가능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입찰에. 그만큼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장조사는 이행채고 만료일부터 15일 이내. 그러니까 입찰과 포함해서 15일 이내니까 입찰해서 낙찰이 되면 바로 현장조사 들어간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게 돼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3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실시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증채권자에게 통보를 하죠. 자, 우리가 하자를 조사해보니까 이렇더라. 금액은 이 정도 나오더라. 라고 해서 그 결과를 보증채권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에다가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의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의 제기를 하면 이의 제기 정당성 여부 및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죠. 이의 제기를 하면 이 용역기관은 과연 그 이의가 맞는지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계산이 틀렸는지 또는 현장 조사가 틀렸을 수도 있으면 또 현장 조사가 틀릴 경우에는 현장 조사도 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 기간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이 없으면 이제 합의가 된 거죠. 합의가 되면 그 다음 단계 현금 변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금 변제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7일 이내에 현금을 변제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이 현장 조사 그 결과 보고서도 약정 체결일로부터 여기 용역기간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약정 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는 40일이 아니고 저희 회사도 이제 그 입찰에 들어가는데 30일이에요. 30일. 30일 안에 제출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모든 게 끝나야 돼요. 좀 이따가 제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을 강의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법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자 보증금을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제출해라. 현금을 주게끔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30일 이내에 그 보고서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의 제기가 있다는 거. 근데 이의 제기를 해서 합의가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의 제기해서 수용할 수 없다. 합의가 안 되면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가서 그걸 조정 신청하는데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가서도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소송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이전에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죠. 합의가 많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절차를 이용하는 게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이 내용들을 보고 왜 빨리 집행이 안 되느냐, 왜 빨리 진행이 안 되느냐, 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보증금 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절차가 중요하다. 절차가 지켜지고 그 하자가 있다면 금액은 지불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 절차의 내용을 보면 실내에 있는 전문기관, 아까 그 용역기관, 입찰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문기관을 통해서 현장 조사를 하는 거다. 그 용역기관은 그 기준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되어 있는 그 하자 판정 기준에 의해서 이걸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보증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또 이걸 통해서 또 이의제기 절차라는 걸 통해서 입주자 입장에서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드리면 이의제기는 몇 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몇 번의 기준은 없어요. 무한정이에요, 사실은. 협상만 된다면, 합의만 된다면 더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뭐 5-6분까지 이의제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의제기를 통해서 어쨌든 합의에 이르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보증이행을 청구했을 때는 보증사고가 난 거다 그런 제가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럼 보증사고란 뭐냐? 보증사고가 났다라는 건 다음 4가지가 만족해야 보증사고가 났다라고 한다. 보증사고가 났다라는 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6조에 의해서 하자라고 하는 그 하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자보수 대상 시설 공사가 있어야 된다. 하자보수가 있어야 된다. 하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자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정한 담보책임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를 해야 된다. 그렇죠? 담보책임 기간이 있어요. 뭐 2년, 3년, 5년 있는데 그 이후에 발생했다. 그러면 보증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담보책임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여야 된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증채권자가 사업주체가 아니고 입주자 대표회의죠.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각 공정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주채무자에게, 그러니까 담보책임 기간 내에 주채무자에게, 사업주체에게 또는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했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3년차 하자다. 그러면 3년 안에 보증채권자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채무자인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3년 안에 하자보수를 요구했는데 안 해주니까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예요. 요구 안 했으면 주채무자가 하자보수를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거고
또 그 하자가 3년 안에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도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가 생겼을 때 담보책임기간 안에 주채무자에게 하자부수 해달라고 공문으로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하자부수 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청구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 대개는 이제 공문 또는 우리가 이제 또 내용 증명까지 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죠. 그런 게 중요하다. 네 번째로, 사업 주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부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이제 하자 보증을 이행 청구하는 거죠. 뭐 상식 같은 얘기긴 하지만 이 네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절차도를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입주자 대표 회의가, 아까는 이게 보증 채권자 이런 어려운 말을 썼어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사업 주체, 아까는 주채무자 그런 말을 썼어요. 사업 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했는데 하자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회사에게 이행을 청구하고, 보증회사는 너 하자보수해 이런 식으로 채고를 하고, 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면 보증 책임을 이행한다.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하자보증 이행 청구 시에 제출할 서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굉장히 뭐 서류가 많아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거 먼저 볼게요. 빨간 거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명단 및 그 구성 관련 증빙 서류.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은 전유 부분은 그 전유의 그 주인이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거지만, 공유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청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과연 그 모든 전유의 사람을 대표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돈이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표성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명단과 그 구성과 관련된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보증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 문서, 공문이겠죠. 그게 있어야 되고, 보증 채권자가 하자보수 청구에 대해서 보증 채권자의 하자보수 청구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하자보수 한 것과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한 것과 그런 공문들, 내가 하겠다 또는 한 거가 있다, 난 이거 못 하겠다, 그런 공문들, 그런 게 있어야 된다. 당연히 준비가 가능하죠.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하자 채무 이행 청구서, 대표적인 서류죠. 이건 공식 서류가 있어요. 이게 청구서를 이렇게 써서 하는 거죠. 청구서가 있고, 그 하자 보증 관련되는 보증서와 그 사본 있어야 되죠.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문과 그 보증서에 대한 내용이고, 나머지 이 두 가지, 요거 이 두 가지가 기술적 서류예요. 그래서 하자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래서 하자 사진, 그리고 그 하자에 대한 설명, 이 기술적 서류예요. 소장님이 이제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요거, 그리고 하자 현황도, 균열이 이렇게 발생했다, 누수가 여기서 발생한다, 하자 현황도죠. 한양도 등 보증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같이 제출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실무에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행 청구 시 하자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반드시 내달라, 사진과 함께. 이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그 용역기간, 하자를 조사하는 용역기관이 현장에 가서 1년간 조사할 수는 없죠. 이틀 내지 3일 조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자는 비가 와야 발생하는 하자가 있어요. 어떤 하자는 여름에만 발생하는 하자가 있어. 그런데 그 조사 기간하고 잘 안 맞아서 그 하자를 발견 못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계절의 영향을 받는 또는 강우의 영향을 받는 하자들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혹시 그 현상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하자 조사하는 사람이 그걸 반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하자 항목별 증빙 사진, 요거 하자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사진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하자 보증을 통해서 대부분의 하자가 보증이 되죠. 보증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자 보증의 대상이 안 되는 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소장님들이 말씀드리는 하자들, 뭐 예를 들어 균열, 누수, 뭐
뭐 들뜸, 타일 탈락, 타일 균열 다 대상이 돼요. 그런데 여기 대상이 안 되는 하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 되는 하자들에 대해서 소장님이 아는 게 더 중요한 게 그 전유 부분을 담당하는 그 입주자들은 어느 게 보증의 대상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 우리 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소장님들은 아는 한도 내에서 아 그거는 청구해도 받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설명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자 약관상 면책, 약관상 보증이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 요거는 그 약관에 읽어보면 나와요. 약관에 읽으면 사항이 나와요. 그것도 약관도 그 약관이 언제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법이 달라지면 내용도 좀 달라져요. 그래서 약관의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주요 내용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발생한 하자. 보증채권자, 입주자 대표이죠. 보증채권자가 유지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하자. 있을 수 있죠. 또 여기 이제 빨간 게 중요한데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거. 그러니까 준공대면과 달리 시공된 거예요. 시공사가 공사 중에 준공도면 달리 변경 시공 또는 미시공한 거. 그거는 이제 보증 대상이 안 되죠. 요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하자 관련 소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험에서는 준공되고 나서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담보책임 기간 이후에 발생한 하자. 요건 좀 보증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담보책임 기간 이전에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주채무자에게 공문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문은 되도록이면 구체적이어야 된다. 굉장히 포괄적이면 도대체 이 하자가 모든 걸 다 포괄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위치 또는 발생 시기, 하자의 내용을 명시해서 청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요 밑에 빨간 거 나와 있죠. 사용성, 안전성 등 또는 구조적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영향이 없는 거. 사용성,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그런 하자들은 제외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노후화에 의한 하자. 노후화에 발생하는 하자. 다음에 이 허그죠. 허그의 동의 없이 미리 보증채권자가 임의로 수선을 다 해버렸어. 수선을 다 해버리고 우리 돈 들어갔으니까 돈 주세요. 그건 절차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쉽지만. 그래서 절차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아까 그 하자들을 여기다 정리해봤어요. 사용 승인 이후에 발생한 하자. 당연히 보증 대상이 되죠. 하자 보증의 책임이 하자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하자가 여기서 발생하죠. 균열이라든지 타일이라든지 다 여기서 발생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용 승인 이전의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미시공, 비용시공 이런 건 사업 주체는 책임이 있죠. 그러나 허그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참조해달라는 뜻으로 이 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계상 하자라든지 설계도면과 다른 미시공, 오시공 뭐 그런 법 위반 이런 내용은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하자 이행 청구가 들어오면 그걸 조사하는 전문기관이 있는데 이 전문기관은 그냥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하자 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전진단 전문기관, 엔지니어링 사업주체, 건축사, 기술사 이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하자 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장 조사 시 유의사항, 현장 조사 시 이 하자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경험도 많고 또 법원 감정위로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조사합니다. 특히 그 하자를 청구하는 그 글자만 읽어봐도 어떤 하자인지 알아요. 그래서 공유 부분은 문제가 없어. 다 가봅니다. 혹시 못 가보면 사진으로라도 확인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유 부분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이걸 해야 돼요. 전유 부분을. 근데 이제 이게 법원 감정이다. 그럼 법원 감정이면 한 달, 두 달 뭐 조사해도 되죠. 그리고 재판부에서 실질적으로 한 세대도 빼놓지 말고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조사하려고 노력해. 그런데 이거는 이틀 내지 3일 그 안에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전유 부분을 다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전유 부부에 사람이 없어. 그건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장 조사 시 부재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 사람이 못 보면 하자가 안 뽑히면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왜 우리 건 빠졌냐 이렇게 얘기하면 소장님들이 굉장히 그 난감한 입장에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미리 공지해서 빠지는 세대가 없도록 해달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허그의 이행 방법은 하자보수를 해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변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현금 변제 방법은 이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이 전문기관이 산출한 그 금액에다가 75%를 때리고 있다. 75% 적용하겠다. 근데 왜 75%냐? 그 이유는 이 기초금액 자체를 어떻게 선정하냐 하면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 판정 기준에 의해서 판정하고 더하기 사법법에서 민사소송에서 하자라 보고 있는 하자를 거기다 플러스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초금액은 법원의 감정금액하고 유사해요. 여러분이 좀 더 이제 이따 이제 오후의 시간에도 강의를 들으시겠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 판정 기준에 의하면 균열에 대해서만 한번 보면요. 0.3mm 이상의 균열은 하자입니다. 하자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판정 기준에 보면 0.3mm 이하의 미세 균열은 제한적으로 하자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누수가 되든지 그 균열 위치에 철근이 배근돼 있을 때만 하자로 보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가보면 0.3mm 이상 균열보다 이하 균열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이하 균열에 누수가 되거나 철근 배근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경우에 국토교통부의 하자 판정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하면 0.3mm 이하는 하자가 아닌 거야. 그런데 허그에서는 0.3mm 이하도 하자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사소송에서 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0.2mm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0.3mm 이하 균열에 대해서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0.3mm 이하 균열이라 하더라도 그걸 방치하면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럼 이제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넣어서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적용률 75%는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법원 감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그 약점이라고 하면 노후화 하자도 들어가 있다, 사용상 하자도 들어가 있다, 감정인이 구분할 수 없지만 피고가 책임지지 않아야 될 하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책임져야 될 책임률을 75% 정도로 보자. 70%를 보자. 이렇게 책임률을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책임률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책임률을 여기다 적용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이 책임률이 달라지면 모르죠. 허그도 이제 책임률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행은 75% 정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변제 시 제출 서류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주자 대표의 명의의 통장 그리고 이거 현금 변제에 대해서 합의한다는 그런 서류들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현금 변제 합의서 작성 시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고 또 이게 이제 집합 건물과 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의 모든 인원을 포함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날인이 필요하고요. 혹시 이제 아파트 규약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 규약상 최상위 의결 종족수에 해당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날인이 필요하다. 날인이 필요하다.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왜냐하면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어서 대표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다음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는 뭐 300세대 이상, 뭐 150세대 이상이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 회장의 인감과 관리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금융계좌, 도장 2개가 찍힌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분이 그걸 따로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금융계좌에 입금시킨다.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좀 이렇게 작은 규모 내지는 집합건물 그런 경우에는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인의 인감을 등록한 금융계좌. 관리인이에요. 관리인의 인감을 등록한 규제에다가 입금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허그에서는 어떤 이런 보증금의 집행에서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패 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지만 홈페이지 같은데 부패 행위가 있으면 그걸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투명하게 진행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조리 익명신고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거기다 넣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는 실제로 그 담당자는 못 보고 허기에 있는 감사실에서만 그걸 열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신고해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제가 강의 준비한 내용을 또 강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